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권민정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지수 장 초반부터 하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 FOMC 결과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 투심의 경계감이 장 변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요. 현재 코스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혼조세 나타나고 있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코스피에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하락세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나 FOMC 회의가 다가오면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란과 사우디의 여파로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도 이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현재 북한 미사일 소식에 이어서 대응 미사일 사격 속보까지 나와준 상황이고요. 여기서 북한의 움직임이 또 있다면 증시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 이슈 꼼꼼히 체크하면서 오후장 대응 방법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해 주시면 실시간 생방송으로 시청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1월 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첫 번째 코너로 이 시각 보도본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수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오늘 어떤 헤드라인 들고 오셨을지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 10월의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 9월에는 좀 오름세가 둔화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상승폭을 다시 키웠습니다. 오늘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0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109.21로 전년 동기 대비 5.7% 올랐습니다. 지난 9월보다는 0.3% 상승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7월에 6.3%를 찍은 뒤 8월 5.7%, 9월 5.6%로 오름세가 좀 둔화된 모습이었는데요. 앞서 2개월 연속으로 둔화됐던 물가 상승률이 다시 석 달 만에 확대된 모습입니다. 네, 이번에 이렇게 석 달 만에 물가 상승률이 확대된 원인은 무엇인가요? 네, 전기 가스요금과 가공식품 등 공업 제품이 물가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전기 가스 수도는 23.1% 상승하며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전기 가스 요금이 인상된 영향입니다. 또 석유류와 가공식품은 각각 10.7%, 9.5% 오르면서 공업 제품이 6.3% 올랐고요. 농축수산물은 전월보다는 낮은 상승률이긴 하지만 5.2% 올랐습니다. 통계청은 물가가 6%대를 넘어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통계청 관계자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 7월 정점을 찍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당분간 5%대의 높은 물가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음 달은 지난해 11월 높은 물가에 따른 역기저 효과가 적용하면서 오름세가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10월의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은 부동산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30 세대가 다시금 서울 아파트를 사들이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2030 세대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이 다시 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9월 20대와 30대가 서울 아파트를 매입한 건수는 총 297건입니다. 전체 거래량의 34.7%를 차지했는데 올해 5월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2030 세대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은 한동안 감소세를 보였었는데요. 올해 4월 42.3%였던 비중은 지난 6월 24.8%까지 떨어졌고 지난 8월에도 20%대를 유지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최근 아파트값 하락폭이 큰 노원, 도봉, 강북구 지역에서의 매입 비중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노원구와 도봉구는 지난 8월 각각 24.4%, 38.2%에서 9월에는 46.7%, 57.7%로 각각 확대가 됐습니다. 강북구도 2020년 10월 이후 가장 높았고 서대문구도 비중이 68.4%로 조사 이래 최대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감소세를 보이던 2030 세대가 다시금 이 아파트를 사들이게 된 이유 무엇입니까? 네, 금융 규제가 일부 완화된 점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인데요. 정부는 지난 8월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해 주택 소재지나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 비율 상한을 80%까지 상향을 했습니다. 대출 한도는 기존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다만 금융규제 완화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보는 시각도 존재하는데요. 최근 금리 인상폭이 가파르고 생초자에게도 예외 없이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부동산 경기 침체로 전체 거래량이 떨어진 것이 매입 비중을 높였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 도봉구의 지난 9월 아파트 거래량은 총 26건으로 올해 1월과 함께 월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15건을 2030 세대가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번에는 자율주행차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해안도로에서 이제는 탐라 자율차로 관광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는 3일부터 제주도에서 자율주행차를 타고 관광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제주 해안도로와 중문 관광단지 일대에서 탐라 자율차 모빌리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탐라 자율차는 관광객과 지역 주민에게 2023년까지 무상으로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5월 자율주행차 서비스의 대국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시범 사업으로 탐라 자율차를 선정했습니다. 해당 자율차는 제주공항 인근의 용두암과 2호 태우 해변까지 16km의 해안도로와 중문 관광단지 내 도로에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올 연말까지 총 3대를 평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운영하고요. 안전관리자가 운전석에 탑승을 하게 됩니다. 네, 제주도 이외에도 이 자율 주행차를 볼 수 있는 지역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네, 조만간 대구에서도 보실 수 있게 되는데요. 탐라 자율차에 이어 대구 테크노폴리스와 국가산업단지에서 여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달구벌 자율차도 이달 중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이 경쟁이 치열한 자율차 시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민간 기업을 전폭 지원할 것이라며 더 많은 국민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머지않아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 이전이라도 인증을 받은 무인 차량의 기업 법인 간 판매가 허용이 될 전망인데요. 정부는 레벨 4 수준의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오는 2027년을 상용화가 되는 시점으로 정해서 그 전까지는 무인 차량을 개발을 해도 판매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국토부는 2024년 완전 자율주행차 성능 인증 제도를 마련하고 인증을 받은 무인 차량이라면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시각 보도본부 오늘은 김수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 시각 즉시 시황 브리핑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김혜원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원입니다.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미증시 3대 지수는 모두 하락 마감을 보이게 됐습니다. 미국의 노동시장이 여전히 탄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연준이 공격적인 긴축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감이 다시 한번 커지게 되면서 이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됐다라는 풀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도 이에 경계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계속해서 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0.07%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2,333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카카오 그룹주들 강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은행주, 철강주들도 강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지수는 반면에 이 하락폭을 계속해서 확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0.59% 낙폭 보여지고 있고요. 695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 미국 화이자 실적 호조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강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반면에 전일에 강했던 이 반도체나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오늘 장에서 약세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외국인들이 3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9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요. 기관도 현재는 2,397억 원 매도 우위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5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기관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매도세를 이어나가고 있고요. 기관이 1,643억 원, 외국인은 997억 원 매도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상승하는 업종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가 방한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이 관련주들이 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커진 배경에는 이달 중순 한국과 사우디 수교 60주년을 맞이하기 때문에 이 방한의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빈살만 왕세자는 사우디의 실권자인 만큼 방한 시 윤 대통령과의 회담 진행이 전망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양국 협력에 발맞춰서 우리 기업들도 이 사우디 건설 사업 관련해서 수주 확대가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이 관련주들이 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미 글로벌이 현재 5% 가까운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도어 엔지니어링은 9%가 넘는 오름세, 히림도 현재 4%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원전 관련주들은 하루 만에 또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이 폴란드에 대한 원전 수출 소식에 전일 원전주들이 강한 모습을 나타냈었죠. 폴란드 최대 민간 발전소인 제팍이 내년 폐쇄되는 이 석탄 화력 발전소 부지에 1.4기가와트 규모의 원전 2에서 4호기 건설하는 사업에 이 한수원과 폴란드 국영기업이 함께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전체 수주 금액이 10조에서 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일 원전주들이 강한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오늘은 그 차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지게 되면서 쉬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전 KPS가 8%대, 한전사업은 현재 12%대, G2파워도 10%대 낙폭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장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강보합권 속에서 움직이고 있죠.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하락으로 반도체 관련주들의 3분기 실적이 다소 아쉬웠는데요. 이 서버용 D램을 주목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D램 수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네이버와 카카오는 오늘 두 종목 모두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KLS는 부산 북항 2단계 재개발 설계 용역을 시작했다라는 소식에 이 항만 물류업체인 KLS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엘캠특은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50여 년 만에 최대 규모로 금을 사들였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금 매장된 광구 탐사권을 보유하고 있는 점이 오늘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고요. 코콤은 이태원 3사를 비롯해서 이 대형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폐쇄 회로와 이동통신 기지구 정보를 적극 활용해야 된다라는 주장에 힘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카카오뱅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에서 이 카카오 그룹주들이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카카오뱅크는 3분기 호실적 발표에 힘을 받고 있는데요. 3분기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당기 순이익이 787억 원으로 31.3%대의 증가세를 보였다라고 하죠. 주가도 현재 15%대 급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으로는 위메이드가 있습니다. 위메이드의 위믹스는 이 상장 폐지의 기로에 놓여 있는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 신한자산운용, 그리고 키움증권으로부터 약 4,600만 달러, 우리 돈 66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장 힘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23%대 급등 나타내주고 있고요. 56,8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빅텍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인해서 울릉군에 현재 공습 경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이에 합동참모는 NLL 이북 공해상으로 공대지 미사일 사격을 실시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 전해지면서 오늘장 방산주들이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요. 빅텍도 15%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시탑10 확인해봤습니다.
이 시각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 살펴보는 수급 포착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과 함께합니다.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수급 상황 살펴보고 왔습니다. 종목별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오늘 외국인과 기관에 동반 순매수하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LG 에너지 솔루션인데요.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집중적인 수급이 좀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이유는 아시다시피 지난 3분기에 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하는 그런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제 4분기 실적 모멘텀까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3분기에 이제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4분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580% 급증한 실적을 좀 내놓을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전방 산업인 전기차 소비자 대기 물량에 따라 출하량 증가가 계속해서 일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의 IRA 법안 통과에 따른 그런 수혜도 기대가 되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2차 전지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집중적인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또 시가총이 상위주들 쪽으로 최근에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게 특징적인 부분인데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외국인과 기관에 지금 계속해서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러브콜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는 경쟁사와 달리 메모리형 투자 축소 없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그러한 전략을 내놓으면서 향후 이제 시장 점유율 확대에 대한 좀 기대감에 힘입어서 최근에 수급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FNF 쪽으로 이제 순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주가가 지금 강세 흐름을 띠고 있는데요. 지난 3분기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놓으면서 지금 의류주 가운데 FNF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시각 수급 특징주의 흐름에 대해서 살펴봐 주셨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전자 FNF 꼽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포착한 특징주는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오늘은 FNF를 오늘 특징주로 꼽아봤습니다. 지금 지난 3분기에 영업이익이 1,380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5%나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나 주목해볼 부분은 MLB라든지 디스커버리 또 MLB 키즈를 비롯해서 이런 전 브랜드들의 이제 고성장세가 나타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MLB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26% 증가세를 기록을 했고요.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나 성장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이러한 성장세가 계속해서 중국 시장의 또 출점 확대와 더불어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지금 이제 4분기 같은 경우에는 또 내수 성수기에 진입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수 성수기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4분기에도 계속해서 실적 모멘텀이 부각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시점에서 3분기 실적 이후에 이제 4분기 실적 모멘트까지 이어질 수 있는 현재 시점에 계속해서 시장에서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영훈 과장 포착 특징주는 FNF였고요. 그에 따른 투자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작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마켓 로드맵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골드스타 데셋의 박철민 이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좀 오전에 이 북한의 동해상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개장 직후에 방산 관련주가 상승세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최근 연이은 이 북한의 도발에 따른 방산주의 최근 흐름 먼저 짚어봐 주시죠. 예, 금일 오전 북한의 동해상 탄도미사일 발사로 방산주들이 지금 강세입니다. 먼저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군은 이날 오전 8시 51분쯤 북한이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SRBM 3발을 포착했다고 전해졌고요.
이 중에 특히 한 발이 울릉도 방향을 향하다가 동해 북방 한계서 NLL이죠. 이날 공해상에 떨어져서 울릉군 지역에서는 뭐 가까운 지하 대피 시설로 대피하라는 그런 내용의 공습 경보도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그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8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뭐 2발을 쏘면서 도발을 한 지 지금 한 닷새 만에 또 한 번 오늘 도발이 나온 건데요. 그만큼 북한의 도발이 이렇게 잦아지는 만큼 지수 하락기에도 방산주들이 굉장히 좀 부각받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정통 방산주죠. 현재 빅텍 전일 대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12% 이상 오르면서 현재 6,800원대 거래가 되고 있고, 빅텍은 뭐 방위 사업이라던가 뭐 시스템, 방향 탐지 장치 등 방산 대표적인 그런 생산 기업이라 할 수 있고, 또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던가 퍼스텍 또한 3%대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휴니드도 대표적인 방산 기업이죠. 휴니드도 이제 통신 관련된 이제 방산 기업 중 하나인데 뭐 3% 이상 좀 지수 하락기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또 뭐 이란이 곧 사우디 공격을 할 거다, 이런 뭐 첩보 소식이 들리기도 했고요. 또 우크라이나 전쟁도 장기전으로 지속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방산주 관련 이슈들은 좀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전 북한의 이 동해상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으로 인해서 방산주들 강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북한의 도발이 계속해서 좀 잦아지고 있는 만큼 지수 하락기에도 방산주들이 부각받고 있는 최근 흐름들 살펴봐 주셨는데요. 한편 최근 이 K방산의 글로벌 확산세에 또 가속도가 붙는 모습입니다. 현재 폴란드향 추가 수주 기대도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유럽 시장 역시 좀 K방산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소식들 전해지고 있는데, 향후 이 K방산의 확산세에서 좀 주도 역할을 할 기업이 어떤 기업이 있을지 탑픽 종목과 함께 투자 전략이 있다면요. 예. 일단 뭐 방산 관련주들이 그 폴란드와의 대규모 수출 협상도 마무리 단계에 있고, 최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산 관련주들이 최근 호재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업종 중 하나입니다. 뭐 정부도 그런 어떤 국책 과제에 있어서 방산 기술 및 수출 확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있기도 하고요. 또 뭐 기술력이 굉장히 뭐 글로벌적으로 정상급으로 올라섰기 때문에, 근데 기술력은 굉장히 또 정상급인데 가격은 그런 선진 국가 대비 비교적 또 저렴한 그런 부분도 있어서 앞으로 굉장히 이런 방산 관련해 가지고 수주 계약할 일들이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초음속 비행기 국산화라든지 그 미국도 기술 이전을 거부했던 뭐 레이더를 자체 개발하는 등 뭐 핵심 그런 장비들도 국산화율이 뭐 한 80-90% 정도 이루고 있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산 관련주, 뭐 하나 시스템이든 뭐 LIG 넥슨이든 그런 여러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부각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일단 전체적으로 뭐 요즘에는 지수가 워낙 하락기다 보니까 방산주들이 좀 많이 빠지는 부분, 이게 방산주뿐만 아니라 모든 업종이 전부 좀 빠지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좀 펀더멘털이 좀 양호한 업종 중에서 좀 다시 한번 경기 사이클 흐름이 좀 상승세로 턴어라운드하고, 그리고 또 저 수주 계약들이 좀 더 일어난다면은 뭐 중장기적으로도 좀 끌고 가도 괜찮은 종목들이 업종 중 하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탑픽 종목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종목입니다. 제가 LIG 넥슨이죠. 7만 원대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뭐 지금도 계속 이제 올라가지고 10만 원이 넘었고요. LIG 넥슨은 방위산업 전문업체, 뭐 유도무기, 뭐 수중무기, 레이더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회사인데, 과거에도 지대공 유도무기인 뭐 천궁으로 유명하죠. 이런 뭐 천궁 개발에 따른 수혜주이기도 했고, 뭐 그런 적군의 뭐 다양한 공중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향상된 방공 능력을 제공하는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수출 호재가 실제 있었던 종목이고요. 뭐 이번 폴란드 수출에도 좀 당연히 호재로 작용하고, 특히 뭐 최근 들어서 이제 뭐 방어 관련된 거, 우리가 지금 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 하지만 이 전쟁이라는 게
그렇게 공격적으로 쉽게 일어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전 국가들이 실제 공격보다는 좀 방어 위주의 그런 체계를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어 체계 유도무기 기술이라던가 이런 어떤 수요가 많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기술력의 LIG 넥스원은 유도무기 기술 같은 개발이 뛰어나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계속적인 어떤 수요가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또 경기 하락기에도 3분기 영업이익이 583억 원, 전년 대비 무려 64% 상승한 그런 놀라운 영업이익 실현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수 하락 흐름 속에서도 계속적인 좀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고, 다만 과거에 좀 추천드렸던 그 가격 대비는 지금 좀 많이 오른 부분이 있어서 10만 원 아래 조정 구간 때 좀 분할로 진입한다면 충분히 좀 수익 구간 나올 거다 생각을 하고 이거 탑픽 종목으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K방산이 글로벌 확산세가 가속도가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탑픽 종목 꼽아주셨는데 LIG 넥스원 꼽아주셨습니다. 10만 원 아래의 조정 구간이 올 때 좀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해봐도 좋을 종목이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한편 이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의 방한 가능성이 다시금 부각되면서 오늘장에 네옴시티 관련주가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왕세자 방한 소식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예. 기존에도 우리가 이제 네옴시티 관련해가지고 650조 원 규모 세계 최대 건설 사업이죠. 거의 그게. 그래서 네옴시티 현지 원자력 발전소 수주 그런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데,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이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우디와 관련해가지고 정상회담이 나온다, 이런 어떤 소식들, 뉴스들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왕세자 한국에 이제 방한한다는 그런 소식이 가능성이 좀 나오면서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좀 부각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왕세자니까 사우디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이제 우리나라랑 다른 체계이긴 한데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방한이 가능성이 좀 일부 언론 보도가 있는데, 만약에 방문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갖고 있는 국방력이라던가 건설 그리고 또 원전 관련된 그런 얘기, 네옴시티 관련주들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그래서 아직까지 어떤 특정 날짜, 특정 그런 확정된 날짜를 만난다는 건 아닌데, 그런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면서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좀 지금 부각되고 있다, 이런 어떤 이슈가 나오고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우디의 대통령격인 이 왕세자의 한국의 방문 소식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네옴시티 관련주들 오늘 상승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좀 레고랜드 사태로 위기론이 제기된 건설주가 재상승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네옴시티 관련주 내에서 현 시점에 접근에 좀 유효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예, 먼저 참 건설주들이 요즘 힘들죠. 아시다시피 그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일부 그런 어떤 정치, 어떤 지자체 단체장의 그 발언으로 인해서 좀 신용도, 채권 시장이 좀 신용도가 하락을 하면서, 이게 기본적으로 그 건설사는 먼저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을 담보로 하는 게 아니라요, PF 대출을 통해서, 즉 PF 대출은 그 미래 수익을 담보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신용이 크게 하락하면서 채권 시장에도 굉장히 좀 힘든, 고금리로 이렇게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 그 좀 어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건설업체가 지금 여러 가지 유동성 리스크에 좀 노출된 상황이고요. 또 전국적으로 고금리 및 그런 부동산 하락기다 보니까 미분양이 다 나오고 있어요. 지방은 물론이고 수도권까지 전부 미분양이 터지고 있어가지고 건설주들이 굉장히 하방 압력을 받는 상황입니다. 원래 건설이라는 것이 건설사 하나만 이익 보고 손해 보고 그런 게 아니라 부가적으로 다양한 기업들도 연계돼 있고, 또 국내 경기와 굉장히 밀접하게 이렇게 관계가 있는 대표적인 민감 업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탑픽 종목을 뽑자면은, 물론 이제 다양한 종목이 있지만 저는 이것도 역시 전에 한번 말씀드린 종목이죠. 시림을 선정해봤습니다. 전에도 한번 이제 추천 탑픽으로 뽑았던 종목인데 여전히 추천 유효하다 볼 수 있고요. 일단 시림은 글로벌 건축 설계 및 감리업체로 네옴시티 수혜주이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카타르에서 228억 원 정도의 규모의 설계 용역을 수주한 기업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아랍 국가에 실제로 수주를 해서 한번 설계를 한 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옴시티에도 굉장히 실질적인
어떤 수혜가 있을 거다고 이렇게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뽑히는 종목 중 하나이고, 또 그 직접적인 건축을 하는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전체적인 글로벌 인플레이션 때문에 뭐 건자재 등 그런 비용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잖아요. 건설사들도. 그래서 그 비용에 대한 굉장히 리스크가 많이 커진 상황에서 아무래도 건축 설계를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비교적 그런 어떤 원자재 비용 리스크에 대해서는 좀 자유롭다. 이런 관점에서 좀 리스크가 좀 적다 볼 수 있고요. 또 국내 250만 호 주택 공급 이슈에 따른 뭐 수혜주이기도 합니다. 글로벌적이 아니라 어떤 국내적인 그런 부동산 경기, 뭐 지금은 좀 침체돼 있지만 어쨌든 간에 부동산 경기가 항상 침체돼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뭐 계속적인 주택 공급이 나온다면 여기에 대한 분명 수혜주이기도 하고요. 꾸준한 흑자 기업인 만큼 안정성과 성장성 두루 갖추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좀 많이 올랐죠. 또 갭상승 급등과 함께 좀 조정 구간에 좀 필요한 시점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보단 조금 조정 구간에서 매집해 나간다면은 중장기적으로 좀 이것 없이 충분히 계속적인 수익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이기에 탑픽 종목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레고랜드 사태로 EPF 대출 신용이 좀 크게 하락하면서 채권 시장이나 건설 업체가 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들어서 네옴시티 관련주로 인해서 좀 재상승에 이 시동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 탑픽 종목 히림 선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 네옴시티 관련주에서 시각을 조금 더 넓혀보자면 이 원자력 발전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원자력 발전주 역시 사우디 테마로 분류되면서 수혜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적인 수혜주로서 뭐 두산 에너빌리티, 한정 기술들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사우디향 원전 수혜주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여러 뭐 방금 언급 주신 종목들 뭐 대표적인 원전 관련 기업이라 할 수 있죠. 그 중에서도 뭐 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일단은 뭐 대표적으로 원전 관련된 그런 플랜트 기업 중 하나죠. 뭐 건설 관련된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주택이나 이런 게 아니라 플랜트를 만드는 그런 기업 중 하나고요. 사실 한전 기술이랑 두산 에너빌리티랑은 거의 뭐 동조화가 돼서 최근에 움직임이 보이기 때문에 거의 흐름이 비슷하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조금 많이 조정받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원래 폴란드 원전 수주 관련해 가지고 좀 수혜 이슈가 있었는데, 어제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폴란드 1단계 원전 사업자로 그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선정됐다고 발표를 하면서 좀 원전 관련주들이 좀 다시 하락세로 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폴란드 수주권에 대한 좀 실망 매물이 좀 주가에 반영돼서 좀 기대감이 꺼진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옴시티 관련해서는 원전 수혜주 역시 두산 에너빌리티 충분히 향후 중장기적으로 좀 기대된다 볼 수 있고요. 또 최근에 뭐 석유 가격 급등이라던가 이런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꼭 사우디 이슈가 아니더라도 뭐 다른 국가, 동유럽이라던가 이런 국가에서 이외에 추가적인 어떤 원전 진출도 장기적으로 볼 때 좀 나오지 않을까 뭐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또 국내 원전 확대 정책 지속 수혜주라고 또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원전뿐만 아니라 두산 에너빌리티는 또 전기차 폐배터리 사업을 진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다각화로 인한 리스크 분산이 됐다 이런 측면에서, 그런 경영 정책 측면에서 시장에서도 나름 뭐 굉장히 좀 좋게 반응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뭐 단기적으로도 하방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좀 국채과제라든가 대규모 수주 등이 더 있을 거라고 충분히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앞으로도 좀 기대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메리트 있는 어떤 기업 중 하나다 이렇게 해서 역시 탑픽 종목으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사우디발 원전 관련 최대 수혜주로서 두산 에너빌리티 꼽아주셨고요. 그에 따른 투자 전략까지 면밀하게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골드스타 데스의 박철민 이사와 함께 이 방산주와 네온시티 관련주에 대한 투자 전략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 시장의 핵심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포스텍 데일리 기업정책연구원장 최양호 원장님과 함께 하는데요. 오늘은 특히나 미국 현지에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최양호입니다. 네, FOMC를 앞두고 미국 증시 어제는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속에서도 노동시장은 견조하다라고 증명이 되면서 이 긴축 우려가 재차 급부상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이 금융과 또 에너지 섹터는 다소 또 선전한 분위기예요. 간밤 미증시의 주요 흐름과 함께 현지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FOMC에 지금 거기서 금리를 얼마큼 올리느냐에 대한 경계감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용 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또 소위 말하는 여러 가지의 그런 해석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와서 여기 전문가들이나 또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만나서 보니까 재미난 얘기들은 뭐냐면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걱정하는 건 맞습니다만은 누가 인플레이션을 일으켰냐에 대해서는 누구도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투자자들이나 현장에서 일하는 기업가들은 아니 세계에서 제1등 가는 국가라면 인플레이션은 잡아야 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는 걸로 봐서는 지금 사실 인플레이션과 그다음에 경기 침체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역학관계들이 이제는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이제는 잡아야 될 그런 목표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증시에서는 굉장히 경계심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FOMC 경계감과 더불어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이 불가 속에서 하락하는 흐름이 좀 보여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한편 좀 고용시장 외에 또 타 경제 지표는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모습이었습니다. 제조업 PMI가 확장 국면을 유지하는 것도 확인되는 상황인데요. 이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떠한 시그널로 인식을 해봐야 될까요? 이거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에요. 지금 이제 10월달 제조 PMI가 지금 시장 예상치를 이제 상회했는데, 자 확장 국면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전달보다는 좀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지금 가장 눈에 띄는 거는 건설 지출 부분입니다. 건설 지출 부분이 전월 대비해서 0.2% 증가했습니다. 시장 전망치가 마이너스 0.6인데 이게 플러스로 돌려갔어요. 그럼 건설에 이렇게 많이 나오고 PMI가 많이 나온다는 거는 이제는 확장 국면이라는 얘기를 해도 지금 뭐 손색이 없을 정도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데 자 일부에서는 이게 너무 정무적인 지금 숫자들이다. 11월 8일이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지금 가장 이슈가 되어 있는 경제에 대한 어떤 지표로서 이런 것들이 툭툭 튀어나오지 않았냐 이런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금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두 개를 놓고서 굉장히 설전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은 가더라도 경기 침체는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일단은 전체적인 미국의 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면은 이 PMI의 예상치 상회한 부분 이런 것들은 향후에 반등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주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조업 PMI와 이 건설 지출 확대 등에 따른 좀 경제 확장 국면이라는 이야기도 심상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변동성이 좀 많아진 증시 대비 좀 한편에서는 11월 8일 중간 선거 이후에 좀 강세장이 되지 않을까 전망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11월에 FOMC 75bp는 지금 현재 기정사실화가 된 상황이고 이제는 12월에 금리 인상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것인지 힌트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FOMC 이후에 증시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FOMC 이후에 이제 바로 이어져서 이제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중간 선거 끝나고 나면은 1년 내에 평균적으로 한 16%가 올라가는 게 지금 미국 장의 옛날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크고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꼭 뭐 명심해야 될 것은 주식 시장에서는 누가 이기든지 이거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하원을 가느냐, 이 뭐 상원을 다수당을 차지하냐 이거보다는 어떻게 국가를 움직이는 힘이 균형과 견제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역대 가장 증시의 수익률이 좋았던 때가 언제냐면 대통령은 민주당,
그다음에 이 의원 상원 하원은 공화당이 가졌을 때가 가장 수익률이 좋은 거거든요. 이유는 이거죠. 한쪽 당으로만 이것이 뭐 계속 편향되게 가면은 갑작스럽게 정책의 변화, 많은 입법이 일어나서 소위 말하는 불예측성이 너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민주당이 대통령이 되고 뭐 지금 현재 판세로 보면은 공화당이 이제 하원은 이기고 지금 상원은 거의 박빙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견제와 균형의 삼각형이 될 수 있다는 뭐 생각들을 갖고 있어서 향후 과거에 보여줬던 평균치와 지금의 기대치들이 합쳐진다면 지금 오를 확률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FOMC 이후의 증시에 대해서 전망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12월에 FOMC 전망을 두고 월가에 좀 엇갈리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생각은 좀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실 저도 기대를 하고 온 게 이번에 이제 FOMC 회의가 있은 후에 많은 지금 전문가들이 이제는 오버슈팅하지 말고 좀 전환하거나 한 번은 쉬어가자 그랬는데 현재 뭐 제 개인적인 뭐 판단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선거 앞이기 때문에 누구도 앞서 나와갖고 지금 긴축 인상 속도의 변화라든가 폭의 변화라든가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있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보면은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가 지금 굉장히 모든 사람의 관심이 뭐 초점이 되고 있는데요. 뭐 질문하신 대로 이게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될 거냐 조금 지금 지켜봐야 되고요. 너무나 지금 뭐 민주당과 공화당이 지금 박빙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섣불리 우리가 뭐 이 예견을 해서 나가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 관찰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네, 당장 이제 오늘 밤에 있을 11월 FOMC는 지금 기정사실화가 된 상태에서 12월에 FOMC 빅스텝이 다 가능할까가 지금 시장의 초미의 좀 관심사였을 것 같은데요. 그에 따른 원장님의 견해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시장의 또 다른 화두죠. 중간 선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접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이 공화당의 우위가 확인되는 모습이었죠. 특히나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재 미국 정부가 좀 경제가 특히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응답이 70%가 넘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인플레가 좀 중간 선거에 자구하는 모습인데 민주당은 이런 인플레에 발목을 잡히게 될까요? 뭐 거의 뭐 발목을 잡힌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판세들을 보면은 굉장히 지금 민주당에 불리한데 사실 뭐 낙태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내서 약간의 올라왔다가 다시 지금 내려가는 국면에서 지금 선거가 치러지게 됐고요. 여기 와서 본 선거 열기는 굉장히 제가 한국에 있을 때보다는 더 열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특히 이 사전 선거라고 그러죠. 뭐 그것뿐만 아니라 우편 투표율이 2018년도가 가장 높았는데 그것을 지금 상회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재미난 것은 지금 뭐 각 당에서 쓰는 선거 비용 이런 것이 2018년에 비해서 2배 이상이 써졌고요. 벌써 요 앞전에 있던 대선 때보다도 1억 불 이상을 지금 더 쓰고 있는 굉장히 치열하게 지금 붙고 있는 상황이고요. 6개 주에서의 지금 승패가 전체 구도를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뭐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일단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고요. 상원은 지금 끝까지 가봐야 될 주가 3개 주가 있습니다. 거기가 등락을 그러니까 다수당의 어떤 위치를 지금 정하기 때문에 상원에 대한 예측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면서 하원에 대한 그 예상은 공화당이 이제 다수당이 되는 것으로 전체적인 흐름은 지금 지나가고 있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네, 현재 미국 현지에서 이 중간선거 운동이 생각보다 치열한 상황 전해주셨고요. 아무래도 최대 관심사는 경제, 또 인플레, 또 고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하원은 지금 공화당이 우수한 상황이고 상원은 박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미국 중간선거 후에 국내외 증시도 좀 미칠 파장이 클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도주라고 불리는 태조 이방원으로 불리는 또 태양광, 이차전지 관련주가 공화당의 승리 시에는 현재 상승세가 좀 꺾일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제기되고 있어요. 원장님께서는 이러한 우려감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도 이제 그렇게 알고서 그런 시각으로 봤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친환경 에너지 같은 데는요.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서 공화당이 뭐 전체적인 톤은 뭐 좀 반대하는 톤을 갖고 있으나 뭐 어떤 정치적 의도에서인지 모르지만 친환경 에너지 기업들이 많이 속해 있는데 공화당이 우세표를 지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같이 나갈 부분이기 때문에 친환경 부분은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누가 이기든지 간에 지금 앞으로 나가는 그런 원동력을 차지했고요. 제일 걱정되는 거는 선거 와중에서 뭐가 나왔냐면은 자, 민주당이 되면은 앞으로도 우크라이나에 적극 지원하겠다. 공화당은 무슨 소리냐? 미국 우선이다. 지원 안 하겠다. 자, 여기서부터 파생되는 것들은 굉장히 많다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뭐 방산이라든가 에너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의 갈림 속에서도 큰 틀을 갖고 갈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공화당이 들고 나온 것은 뭐 옛날에는 다 미국에서 만들자 그랬는데 세계 공급망을 하겠다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또 갖고 나왔더라고요. 민주당은 하여튼 미국 자체 내에서 생산하는 부분, 뭐 정치적으로 뭐 스펙트럼의 다른 끝에서 이거를 얘기할 수는 있으나 만약에 공화당이 얘기하는 세계 공급망 재건이 하원이나 상원에서 법제화된다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시장이 다르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에는 친환경 에너지 방산, 의료시설의 주가들이 오를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공화당은 전통 에너지, 화석연료죠. 그다음에 제약, 소비재 중심의 수혜주들이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현지에서는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태양광, 이 태조 이방원의 영향에 대해서 살펴봐 주셨습니다. 현지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승리 시 민주당은 좀 친환경 에너지와 방산 그리고 이 의료시설이 좀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고요. 공화당은 정통 에너지와 또 제약 그리고 소비재가 기대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전반적으로 중간선거 이후에는 좀 상승하는 모습이었네요. 그런가 하면 이 3분기 실적 이제 좀 큰 분기점을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2차 전지 기업의 호실적 두드러졌었고요. 컨센서스를 상회한 기업은 40% 정도로 대체로 좀 부진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올해 이 전체적인 환경을 종합해 봤을 때 4분기 역시 이러한 기조로 이어지게 될까요? 나도 연말까지 투자의 안전처로 공략해볼 만한 업종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 중간선거가 있을 때는 4분기가 항상 좋았습니다. 그리고 4분기에 수익률이 플러스로 전환할 확률은 86%이기 때문에 어저께 이제 미국 CNN 등 나온 기사 중에 굉장히 감명받은 기사는 이제 즐길 때가 됐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보상을 받아야 된다. 즐길 때가 됐다. 그다음에 이제 투자를 활발하게 하라는 얘기들로 그런 기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이실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우리 전체적인 시장 흐름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그렇다 보니까 많이 나오는 테마 주제가 1번이 포트폴리오의 다양화를 이 화두로 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다음에 어쨌거나 위험 요소가 지금 확장될 수 있는 여건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조심해라 그러는데 사실 이런 큰 정치적 행사, 중국 행사, 미국 행사가 끝난다면은 위험 요소의 관찰 필요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이제 많은 재원과 신경과 시간을 쏟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보셔야 되고요. 오늘 마침 우버가 매출이 단기 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수 매출이 증가하면서 굉장히 높은 주가 증가율을 보였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적을 중심으로 한 포트폴리오의 다양화를 초석을 까시는 것이 이제 4분기에 여러분들이 하시고 내년 1분기부터는 수학의 계절로 가시는 좀 더 정밀하게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시면서 중점하는 이런 전략들이 연말까지 모두에게 숙제로 남겨진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현지에서 인포스택 데일리 최영호 원장님과 함께 FOMC와 그리고 또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의 증시 향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